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아니면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하고요. 이런 자책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 목소리, 특히 ADHD를 가진 여성분들이 평생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그 비판을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바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줄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줄리의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줄리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여성 ADHD인들이 겪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싸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줄리는 지금 27살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마감을 놓쳐서 결국 수습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줄리 스스로가 이 모든 걸 ADHD 증상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가 게으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기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거죠.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증상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올가맬 수 있는지 줄리의 상황이 그걸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여성의 ADHD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애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남성과는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ADHD 증상이 성별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DHD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가만히 못 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건 주로 남자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자애들은 어떠냐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꼼지락거린다거나 한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할 정도로 수다스럽다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조용히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주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까 겉으로 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ADHD 진단을 받는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요. 5배.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어려움의 원인조차 모른 채 평생을 내 탓만 하면서 혼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단도 못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라는 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문제로 가득 찬 서사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끔 실수를 한다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실수투성이 인간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 행동의 일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내 정체성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ADHD 증상을 뇌의 어떤 신경학적인 차이, 그러니까 그냥 다름으로 보지를 못하고요. 전부 자기 탓으로 돌려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 하면서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비판이나 시선이 그대로 내 안의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 그럼 나는 그냥 문제투성이 인간이야 라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평생 짊어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혹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이혼율,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늘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게요, 그냥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진단받고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적인 결과물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다행히도요, 이 어둡고 낡아빠진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치료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내 삶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고 그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치료의 첫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술이 바로 문제의 외재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게으르다가 아니고요. 게으름이라는 녀석이 나를 자꾸 괴롭히네? 라고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일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랑 나를 딱 분리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이야기로 가는 길, 그 구체적인 3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나와 딱 분리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해냈던 순간들, 빛났던 순간들, 나의 강점들을 하나하나 재료로 모아서요.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나만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 다시 쓰기 작업은 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함께라는 경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룹 치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보편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입에서 내가 평생 혼자 속으로만 되뇌던 그 말이 똑같이 흘러나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바로 이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나 혼자 외딴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 다른 섬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손을 흔들어주는 걸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이 바로 이 느낌을 이 문장이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고립감이라는 만성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같다는 거죠. 그래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룹은 뭐랄까 아주 안전한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 생각은 좀 낡은 것 같다 하면서 낡은 이야기에 같이 도전장을 내밀기도 하죠. 동료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같이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털어놓는 그 경험 자체가 정말 놀라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부분,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쓰는 겁니다.